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서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은 이번으로써 세 번째 책인데요. 제게는 좀 어,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좀 식상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문화가 사실 정말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번에 사용되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문화인 거잖아요. 저는 그걸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인간이 개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모든 것, 거기는 사실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거고 태어났을 때의 가정 환경, 그리고 그런 인종 또 국가만의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너무 개인한테 미친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의 주장도 사실 정말로 인간이 가진 그런 문화가 인간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것 같고, 그 문화라는 게 사실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피엔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유발 하랄리의 사피엔스 책처럼 허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전자와 또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의 드라이빙 포스가 됐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적된 문화의 진화라는 개념이 나름 새로웠고, 음, 인간의 정말로 독특한 유일한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인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도 지난 학기에는 비슷한 내용이 바른 마음, 조나선 하이스트의 바른 마음이라는 책도 비슷했었고, 앞으로 읽은 휴먼 카인드도 되게 이런 문화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세부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관습들이 왜 생겼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배려심이 많고 상호 협력적인 동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책도 인간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은 그것을 바로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적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인간이 문화적인 종인 거는 다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또 문학책, 이런 게 문화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형적인 자산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고 인류에게, 그리고 이걸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문화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문화적인 종이란 말에 정말 동의하고, 음,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수업에서 한 것처럼 인간은 상호 협력적인 동물이란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정치적인 것이 다른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라면, 문화적인 조경이란 말은 그런 관계로부터 형성된 관습과 공통된 가치관과 어떤 이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란 말은 사실 생물학적 종이잖아요. 원래 용어는. 그래서 다른 종 같은 경우에 되게 그러니까 유전적인 또 생물학적인 디자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사실 인간은 생물학적 영향보다 이제는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유일한 종이라는 거죠. 그게 왜 인간을 문화적인 종이라고 설명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발상이 문화 유전자 공진화라는 건데, 공진화라는 것은 같이 더불어서 진화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전자 중심으로 진화해왔다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이고, 사실 거기서 또 뒷부분에 밈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생물학적인 유전자에만 종속되어 왔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이후로 우리의 문화의 산물인 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결국 유전자라는 거죠. 한 명의 생각이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특정한 생각이 모두에게 들어간다면 그게 널리 퍼뜨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란 것도, 가치관이란 것도. 그래서 문화 역시 하나의 정신적인 유전자 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전자가 생존에 더 유리한 유전자가 자연 선택이 된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도 역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돌연변이처럼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근데 그 문화가 랜덤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문화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생존에 유리한 문화가 그 집단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문화가 생존하고 생존할수록 대에 따라서 전해질 거고, 그것은 사실 문화로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한 것은 문화의 힘을 강하게 하는 유전자가 역시 자연 선택되었다가 문화 유전자의 공진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자적인 측면은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되게 그 변화를 눈치채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자, 미시적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서도 유전자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파리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 몇 세대에 걸친 유전자 변형을 빨리 알기 위해서인 거고, 근데 사실 인간 역시 한 기원 후 2000년만 해도 2000년 동안 한 몇 몇 세대를 거쳤을까요? 2000년 동안 40세대 더 100세대, 뭐 80에서 80세대 전후도 지났다고 하면, 그 80세대 동안 축적된 문화가 분명히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더 잘 적응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생존했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 유전자는 그 문화권에 있는 것을 더 잘 반영하게끔 변화해 왔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왔지만 정말로 백인들이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랗고, 그리고 유당 불내증이 아니라 어른들도 유당을 더 잘 분해할 수 있고 발효주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사실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환경이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유전자는 함께 지난다는 이론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걸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지금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세대적 한계 때문에 얼마만큼의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말로 그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앞부분도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루비콘 강을 걷는 것이 인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루비콘 강은 그 카이사르가 마치 그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해군처럼 어디를 정벌하러 갔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온 게 루비콘 강이 맞나요? 지금 제가 잘 헷갈리네요. 그게 나폴레옹 이야기인지 아니면 카이사르 시저의 이야기인지. 제가 기억하기엔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카이사르가 건넌 강이 루비콘 강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많이 변한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이 그걸 건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류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넌 거고요. 여기서 루비콘 강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축적된 문화적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생물학적인 진화만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간은 유전자 진화에다가 플러스로 문화적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문화적 진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는 이 책에서는 사실 시동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동 문제는 결국엔 시동을 걸기 전까지 그 연료를 어떻게 주입할 수 있냐 문제잖아요. 이게 문화적 진화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게 우리 인류의 발전과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데 사실 개개인의 생물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은 이 문화적 진화가 앞으로 얼마나 좋을지 지금 당장 나 한 명의 생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동이 걸렸냐는 거죠. 이 시동이 걸린 걸 사실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공존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됐고 살면서 유전자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공동체에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의 모방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알게 됐고 그게 유전자 단위에서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모방하는 유전자가 더 성진에 유리했고 자연 선택되었고 그런 유전자와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정말로 이제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음, 결혼인 거고 이제 인척 관계인 거고 친척 관계인 거죠. 그게 정말 문화의 시작인 것 같고 그렇게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상호작용이 끈끈해지니까 이게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문화적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만이 가능했던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죠. 사피엔스 책에서 말한 그런 상상 인지 능력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게 어떤 지능이 먼저가 됐다기보다는 사교적인 성향에서 이 정보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뇌가 커지는 게 필요해졌고 또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뇌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생존 환경이 보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인류만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문화적 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관습에 대해서 사회 규범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화적 진화는 사실 문화라는 것은 관습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관습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이 관습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관습들, 암묵적인 관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관습이고 모두가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게 관습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말했듯이 그런 카사바, 그러니까 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이 방법이 왜 하는지 모르잖아.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씹기만 해도 먹고 삶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과정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습으로서 다 내려져 왔기 때문에 이걸 믿는 이유는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실험처럼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식당을 갈 때 그 식당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 맛집 검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나도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다 정보를 찾죠. 근데 사실 그 정보의 출처는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할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줄지 그죠? 거짓말 하지 않고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잘 듣는 거고 그런 쉽게 타인을 믿는 성향? 그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고 왜 다른 사람을 쉽게 믿게 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신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믿는 성향이.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선 배신자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혼자서 이득 보는 배신자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감정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가 있겠죠. 그 눈동자가 작아지고 흰자가 많아졌다던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몸집이나 어투라던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몸의 떨림이 이런 것들. 사실 그 공동체가 집단이 커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은 그걸 이용하는 정말로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기적인 그 그 개체가 너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집단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한 관습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모든 인류 보편적인 게 거짓말은 옳지 않다.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 좋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관습이 그렇죠. 결국엔 그런 사기꾼들을 걸러내기 위한 많은 종류의 관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또 좋은 걸 하기 위한 관습이 뭐 작게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밥을 어릴 때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점점점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많이 다 증명했죠. 왜 밥을 영양소를 꾸준히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습인 것 같습니다. 또 향신료를 우리가 인간만이 많이 먹는 이유도 정말 관습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관습을 얼마나 서로가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게 좋은 사회의 척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습인가, 사회 규범인가, 그리고 그 사회 규범을 어겼을 때 페널티, 처벌을 잘 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낡은 관습을, 사회 규범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앞으로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지금에 맞지 않은 관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런 동성애를 혐오하는 시선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는데 21세기 들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의 그 자유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 가지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습을 잘 세우는 것도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관습이란 것은 누군가를 따르는 건데 또 새로운 의미로서 우리는 되게 본보기 따라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팔로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되게 다 모두가 롤모델이 있는데
그런 정말로 셀럽들을 우리가 왜 따라할까, 모방할까 그런 걸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권력과 명망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말장난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결국 이 권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좀 긍정적인 걸 명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사실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권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명망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게끔 멋있으니까 따라하게끔 만드는 게 명망인데 그렇죠? 그냥 권력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명망은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삼국지가 많이 생각났어요. 동탁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국지로 치면은 유유나 아니면 뭐 그 지방의 명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호족들이 명망을 그러니까 민심을 가지고 민심의 지지를 받고 리더가 된 거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기. 명망을 정말 강조한 거는 이제 유비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 권력은 동탁이나 조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조는 명망보다는 권력이 더 가까우니까 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명망도 당연히 많았겠고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종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또 명망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따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권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게 명망이고 권력은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으로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게 권력인 것 같아요. 그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권력보다는 명망이 좋은 것 같고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많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알 수 없죠. 그 명망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롤모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TV에 나오는 배우나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없었어요. 롤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게 없어서 그런지 이 패턴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셀럽들을 따라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저는 공감치가 낮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내가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죠. 지금도.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은 이유도 그거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고 명망 있는 삶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타적인 가치들, 선한 행동,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기 위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명망 있는 삶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재밌었던 실험이 최후 통첩 게임인데 이게 다 어떤 게임 이론에 바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얻어가려면 얻어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인데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기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학습된 인간의 어른들의 공통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문화에서 형성된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의 이타주의가 발현됐을까를 봤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한 그 사회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타주의가 바탕이 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혼자만 유리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더 유리한 생존 전략이 이타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최후 통첩 게임을 내가 참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100달러, 10만 원, 10만 원씩 있고 얼마를 뭐 저축하고 모금해서 그 두 배를 다시 각자 평균적으로 나눠 가진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내가 돈이 많으면은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했으면은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무조건 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실험비를 목적으로 이 실험에 참가한 거라면 만약에 일회성이 실험이었다면 돈을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냥 10만 원 제가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실험이 연속으로 10회를 진행한다? 그럼 맨 처음에는 10만 원을 다 냈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서로에게 윈윈 관계가 되는 전략을 선택하겠죠? 근데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될 필요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럼 저는 저만을 위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을 잘 방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되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관습들이 많이 저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생각이 워렌 버핏이나 아니 그쵸?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빌 게이츠죠.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되게 기부를 먼저 함으로 따라서 미국이 정말 백만장자 부자들이 자기 자산 기부 운동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되게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이타적인 세상이 되는 거고 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돈을 우리 사회에 환원했을 때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고 사람이 더 살기 좋은 그걸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선 행복이 더 많아지겠죠? 사실 이게 정말 어, 본능적으로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사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나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랑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더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결국에 사람들 속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테니까 내 가족이나 내 여자친구나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함께 행복하면 우린 실제로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점점점 찾아가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문화적 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타적인 행동을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타적인 행동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에 금기시하는 이유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제가 2020년에 아니죠. 2019년에 1학년일 때 방학 때 서울대학교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땐 논리 수업이었는데 되게 이 질문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토론을 했어요. 어떤 무인도에 갔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두 남매가 친척이 무인도에 간 거죠. 근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서 둘만 남았는데 거기서의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치탄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만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무인도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근친상간을 했을 때 그게 도덕적인 행동인가였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요한 게 결국엔 그 두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근친상간이나 문화는 음, 작게는 그 가족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해체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 크게 해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서 인척 관계로서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게 만드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근친상을 했을 때 그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거고 사회 속에서는 그렇다면 근친상을 한 사람은 그 했던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불행해질 것이고 또 그걸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행동이 개개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그게 금기인 이유인 것 같아요. 금기를 어기면 처벌을 받거든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래서 피임이 가능한 근친상간이라고 해도 이게 생물학적인 문제는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화인 이상 근친상간이 금기시되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피임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기를 어겼다는 것 자체로도 지탄받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유지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정말로 사랑하는 두 남매가
사랑하는데 근친상간의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사랑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친상간을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친상간이 금기시 되는 게 근친상간이 아무 문제 없을 때보다 더 집단에게 봤을 때는 더 나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두뇌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집단 두뇌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집단 전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발전이 느리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근친상간을 되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근친상간이 금기시되는 문화 때문에, 집단적 성향 때문에 막힐 경우에. 근데 집단 분해는 그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집단 두뇌의 움직임은 되게 통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렇죠. 대다수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소수의 의견이 더 소수의 문화, 소수의 가치들은 묵살되기 쉽다는 점이 집단 두뇌의 한계인 것 같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게 정말로 사실 그게 아니겠지만 안 좋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잉카 문명의 그런 인신 공양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되게 그게 좋은 거였으니까 그 집단을 잘 유지시키는 문화였기 때문에 되게 성행했던 거겠죠. 인신 공양, 뭐 카니발리즘 이런 게. 근데 잉카 문명이 정말로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했을 때 인신 공양의 문화가 계속 유지됐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집단 두뇌의 부작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집단 두뇌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그걸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언어 파트 했을 때 저는 색 이름과 인지 능력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게 집단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문화에 따른 거죠. 문화에 따라 알고 있는 색 이름이 다르고 인지 능력이 다르다고 한 게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를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하잖아요. 색 종류가.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은 무지개를 5가지 색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해당하는 색 단어가 5개밖에 없어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색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도 뭐 남색, 그쵸, 뭐 분홍색, 연노랑색, 청록색, 정록색 뭐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인지 능력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언어가 복잡할수록 또 구분을 잘할수록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것 같고요. 또 이 정말로 언어의 규칙성이 있을수록 되게 쉬운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유래가 뭔지, 그리고 비규칙적인 문법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할 때 그냥 비규칙적인 문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규칙이 없을 때. 근데 사실 규칙이 있는 건 굉장히 쉽죠. 수학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고 과학에도 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에 규칙을 찾아내고 규칙을 부여하는 게 또 학문인 것 같아요. 학문의 역할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규칙이 없는 거에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명명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비슷한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학습에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 산다고 또 미국에 산다고 유럽에 산다고 아프리카에 산다고 인지 능력이 명확하게 막 다를 것 같진 않아서 사실 어떤 문화권에서 있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달라지니까 이게 정말로 인간의 문화적인 동물이고 문화적 진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플라시보 효과랑 노시보 효과인데요. 이런 문화적 산물이 결국 생물학적 영향까지 미친 거잖아요. 유약 효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그 효과가 증폭되는 거고. 근데 내가 거기에 반대되는 문화, 또 생각,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코로나 맞고 나 진짜 너무 죽을 거 아니야? 나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아 생각하면은 실제로 더 죽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에 반해서 나 3차 백신까지 맞았으니까 나 코로나 절대 안 걸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더 면역력이 높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코로나에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집단이 그게 플라시보 효과가 정말로 개개인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로서 작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모든 문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이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를 어, 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해 라고 생각하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아니야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결과에. 그래서 이런 자기 최면적인 것도 잘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시험 잘 칠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잘했어. 나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저는 이런 정신이 건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생존에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 정말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 해야 한다는 것을 찾았으면은 그걸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걸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최면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는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의 깨달음인데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은 별로 없었고 대신 흥미로웠던 것은 정말로 저명한 학자가 교수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이론을 설명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감사했고요.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서 근데 신박한 개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동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문화적인 동물인지 그리고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문화가 그 유전자적으로도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달되는지는 너무나 동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생각했던 게 이 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우리가 디자인 되었는데 사회 규범을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그리고 모방하도록 본보기를 따라가도록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규범에 휘둘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미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지키고 있는 사회 규범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신호등 실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신호등이 빨간불 때 대부분 다 멈추잖아요. 근데 그 빨간불 때 멈추는 이유는 결국엔 가장 큰 이유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차량을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지켰을 때 법적 페널티가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모르고 밤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호등을 다 지키잖아요. 차가 없어도 빨간불이면. 근데 저는 바쁠 때는 안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때 대충 거리가 보이잖아. 차가 얼마만큼 멀리 있는지. 그러면 뛰어가면은 별 특별한 넘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란 걸 명백히 알거든요. 근데 시간이 여유로우면 지키죠. 신호등을. 근데 좀 촉박하고 빨리 가야 되고 신호등을 안 지켜서 다치지 않는다? 누가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다? 하면 저는 안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 규범이 왜 형성되었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사회 규범 안 지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리고 그 개인이 사회 규범을 지키는데도 아씨 나는 왜 지키고 있지? 저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라고 그 사회 규범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한테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왜 하나 조금씩 사회 규범을 내가 왜 지키고 안 지켰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 규범을 다 받아들이진 않고 저는 좀 더 비판적으로 그 사회 규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비판 의식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래서 저는 그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사람이 어떤 규범을 더 잘 지키고 어떤 사회 규범이 강력한 규범인지 오늘 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어떠한 사회 규범이 잘 유지되는가. 결국 좋은 사회 규범은 그 사회를 잘 유지시키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큰 의구심 없이 모두가 지킬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하고 그걸 지켰을 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 규범이 정말 좋은 규범이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을 읽고 전반적인 배움이었고요. 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사회 규범이 앞으로 사회 규범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지키고 있는 사회 규범들이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발달, 고도화된 기계,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사회적 문제, 에너지. 정말 앞으로 고도하면 고도화될수록 사회 규범도 더 빠르게 발전해가고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